네, 안녕하세요. 보림 그림책 방송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림책 미술평론가 류영선이라고 합니다. 보림 출판사에서는 복제예술 콘텐츠로서 그림책의 예술적인 가치와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가 높은 동화책까지 긴 시간 동안 인문예술서로서 오랜 동안 독자와 숨을 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컬렉션 1과 컬렉션 2 그리고 그 이외의 외서와 국내서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그림책 그리고 아름다운 운율이 담긴 언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이 그림책을 글에 대한 훈담과 정보로 이해하는 것 그 외에 보는 즐거움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졌고 그에 부응해서 미술평론을 중심으로 그림책을 알리고 있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림책 기획가, 아트 디렉터와 작가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좋은 책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좋은 글을 써서 그림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벤자민 라콤부와 세바스티앙 페레즈의 아름다운 글이 담겨있는 프리다 칼로의 실제 삶을 다루는 그림책 프리다를 한번 세 강좌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에선 벤자민 라콤부가 바라본 프리다 칼로의 예술 세계를 9개의 챕터로 특이하게 그림책을 구성시켜서 만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프리다의 작품을 보면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그림책 속에서 녹여놓았고 작가의 삶 속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그림책이 오브제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디자인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예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소재, 어떠한 판형, 그리고 작가는 어떠한 편집 디자인을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 대한 속성을 주도 면밀하게 프리다의 예술적인 가치를 효율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강의부터 벤자민 라콤부와 프리다 칼로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그림책에 정밀하게 계산이 되었고 예술적 가치로 순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리다 칼로 그림책을 1강 벤자민 라콤부가 프리다와 어떠한 소통을 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저와 함께 분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프리다 칼로는 내지에서 프리다가 실제로 거주했었던 푸른 집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뮤지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제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의학도를 꿈꾸고 있던 프리다 칼로가 등교를 하고 있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 안에서는 페이지의 넘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프리다 칼로가 뭔가 좀 상심에 찬 듯한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오른쪽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은유적인 이 사람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과 예술가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담아내기 위한 의도적 관찰이라고 보는데요. 프리다 칼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등굣길 이후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척추가 본인의 몸을 관통했기 때문에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장애를 앓게 되었었고 의학도를 꿈꿨던 그녀의 삶은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엔 페니미즘부터 초현실주의라는 이야기를 듣는 세계적인 화가로서의 삶을 열게 되는 제2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작가는 이 부분에서 터닝포인트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한 여성이 겪은 고통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더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등굣길은 그래서 하나의 여는 문이 되고 첫 번째로는 9개의 챕터 중에서 사고라고 큰 제목이 등장을 하며 붉은색 화면이 아주 인상적이고 거기에 보색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 나비들이 날아가는 사이에 빌보케라는 놀이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놀이기구를 자세히 보시면 빌보케는 우리가 흔히 말해 팽이치기나 아니면 민속놀이와 같은 것인데요. 짝대기 위에 균형을 잡아서 돌고 있는 어떤 형체를 갖다가 올려놓는 순간의 찰나에 어떤 선택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대한 그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인데요. 작가는 18세에 교통사고로 의학도의 꿈을 접게 된 프리다 칼로가 그 버스를 타지 않았고 아니면 그날
지각을 혹시라도 하였다든지 아니면 늦잠을 자서 그날 학교를 오전에 가지 못했다든지 했을 때는 과연 의학도로서 의사가 됐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그 우연에 대한 것들, 운명에 대한 것들을 정말 세련된 화법으로 운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벤자민 락공부 스스로가 그림책 후반에 밝히고 있는 본인의 시각적인 화법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푸른색 나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강에서 벤자민 락공부가 이전에 표현을 했었던 푸치니의 오페라를 재현한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에서도 같은 나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흔히 말해 무의식 속에서 상징적으로 희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바탕은 오히려 더 희망을 나타내고 있고 가냘프린 존재이지만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상징하는 나비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무의식적인 영적 작품들은 흔히 말해서 그림책의 컨셉이 어린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른들까지도 세련된 터치와 성숙된 화법으로 프리다의 어떤 본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흔히 말해 어린이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사고의 작품에서 빌보케 작품에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남성으로 보이는 인체가 분해가 돼 있고 그 안에 또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프리다가 독자를 응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닐까? 아니면 조금 너무 거친 게 아닐까? 팔 위에 유혈도 낭자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시는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갤러리를 찾아가서 작품과 소통을 하며 아름다운 그 예술이라는 컨텐츠에서 허용을 하고 보는 그 관점을 벤자민 락공부는 그림책에 가지고 와서 같이 독자와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고편에서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사를 하고 있는 장면 안에서는 태양의 노란색, 감찰의 흰색, 그리고 고통의 검정색, 피의 붉은색이라는 이런 보색 대비들을 극렬하게 사용을 하면서 그녀가 맞닥뜨리게 될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위로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흔히들 미술평론가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출된 화법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평단에서는 당시에 과거에 이런 그림책이 아니라 화단에서도 등장을 했을 땐 초현실주의라고 불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상징적인 매개체들을 통해서 그림에 소통을 하기 위해 연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도 이런 판타지스럽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여러 매개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와 같은 작품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1931년작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들을 보면 시계가 녹아내릴 수가 없고 사막 위에 엉뚱하게 나무가 쓰여져 있고 인공물들이 존재하고 하는 그런 장면은 작가가 다 연출을 한 것인 거거든요. 근데 프리다 칼로는 살아생전에 본인을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 본인의 삶이 정말로 그림 안에 등장하는 본인의 소품과 반려동물들과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이었고 본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그린 건 것이지 초현실적으로 불리우는 그 작가들의 연출과는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림책으로 돌아오면 벤자민 락공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프리다 칼로를 해석을 해서 다르게 그리는 것보다 정확한 은유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녀의 작품을 그대로 재현을 하되 그림책이라는 그릇에 적합하게 내가 다시 그려서 독자들과 소통을 해야지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글에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엔 의학을 사고를 뒤로하고 그러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챕터 중에 두 번째 의학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녀의 삶 속에서 얼만큼 의학도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몸에 대한 탐구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도 열심히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벤자민 락공부는 흔히 말해서 오브제로서 그림책을 볼 때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더 극명한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레이저 커팅이라는 기법을 이곳에 도입을 합니다. 레이저 커팅 인쇄 기법이라는 것은 작가가 원하는 라인을 그려놓으면 그 라인에 따라서 정밀한 장면들도 예전에 동방식과과는 달리 철저한 계산을 따라서 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손보다도 더 섬세한 장면들을 이제는 기계가 오려서 우리에게 입체물로서 그리고 오브제로서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 화법의 인쇄 기술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되죠. 의학 장면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외출이 용이치 않았었고 그래서 화단과 반려동물을 신경을 쓰고 많이 키웠고 꽃들도 열심히 키웠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작가의 삶을
하나하나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시면 마치 우리가 피부가 있고 그 안에 내장기관이 있고 그 안에 뼈가 있는 이 레이어의 개념의 인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그녀의 육체이기도 하였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재미있는 방법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작품을 볼 때 한 장의 장면만 보고 하나하나 연출이 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일종의 복선으로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는 구멍들 사이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며 이렇게 3차적인 복선을 가진 장면들까지도 주도 면밀히 계산된 부분들을 즐기면서 보시면 훨씬 더 기존의 옵셋 인쇄로만 끝나 있는 그림책들과 감상법이 달라지고 아 요즘 이렇게 디지털만 발달이 되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많은 대중들과 독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림책 인쇄 기술도 같이 동반되어서 발전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제예술로서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내 집안의 아름다운 미술관처럼 와닿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이라는 장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넘기며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돼지라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돼지라는 장면에서도 어딘가가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눈동자 안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작가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프리다 칼로이겠죠. 사실은 1949년작 우주, 돼지, 디에고, 나, 세뇨르, 솔로들의 사랑의 포옹이라는 작품을 작가는 프리다 칼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작을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원작에서는 사실은 프리다 칼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에고 리베라의 존재성도 같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본 그림책에서는 프리다 칼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영화적 주도권을 가진 주인공으로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레이저 시각 화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다음 페이지에 돼지라는 작품 1943년작 돼지의 이미지를 차용을 한 뿔이라는 작품을 갖다가 동시로 독자들이 보심으로써 이 멕시코의 땅의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토착민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다가 본인의 자국에 대한 긍지심과 이 땅에 내가 터전을 내리고 어떻게든 딛고 아픔을 일어나서 훌륭한 화가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삶에 대한 온전한 의지를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 안에서는 사실은 대지에서 아스테카 신화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출산의 여신인 시우와 코아트리를 인용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는 글을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정확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운유적 차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벤자민 락공부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를 그리되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캐릭터성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판형의 크기에 맞추어서 정밀한 원화를 훼손하지 않는 선 안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킨다든지 하는 화법들을 사용을 기초적으로 씁니다. 멕시코 토소고 신화를 융합된 개념의 작품으로 완성된 이 도교 철학의 관점까지 들어있는 이 돼지의 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왜 멕시코 문화를 생소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도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를 풀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개척민들이 개척을 해놓은 국가들의 대지의 개념보다 우리는 토착민입니다. 땅이 주고 있고 집이 주는 온기가 얼만큼 삶 속에서 중요했고 이동이 용이치 않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멕시코인들의 정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와 연결이 깊다고 저는 미술평론가로서 그림책을 해석했을 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고향과 지금 터전을 내리고 있는 집이 있는 그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 그림 속에서 같이 되새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원을 잘 갖고 없고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서 마음의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우리도 요즘은 반려동물 아니면 반려견, 반려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동물들을 많이 키웠고 그림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런 동물까지도 애완동물로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그림에서 프리다와 함께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는 거미 원숭이 같은 경우는 프리다 칼로가 가장 사랑했었던 동물 중에 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은 왜냐하면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새끼가 어렸을 때 품 안에 안고 있다가 새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꼭 안아서 새끼들이 질식을 해서 죽는 사고들이 많다고 해요. 예,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가 숨을 못 쉬는지도 모르는 그 모성을 보고 본인이 화가로서의 삶도 좋지만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삶도 투영을 시켜서 작품 안에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여겨봅니다. 그 외에도 프리다 칼로가 키웠던 동물로는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은 최근 몇 년 전이었죠, 픽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었던 코코의 작품에 등장했었던 털없는 강아지, 쇼르이츠 퀸틀이라는 강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개가 망자를 볼 수 있고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속설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도 활용을 하였는데요. 앵무새라든지 고양이, 거북이까지도 키웠다고 하니 그녀의 그 독특한 취향까지도 우리가 원작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하고 모습들이 조금은 거친 면들이 있습니다. 벤자민 락공부는 그래서 본인이 흔히 말해서 화집과 달리 재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름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연결성과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많은 독자들이 거침이 없이 아름답고 귀여운 친근한 모습들을 보고 먼저 이야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좀 많은 캐릭터성을 또 유지하고 그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정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초상사진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본인이 왜 초상사진을 남겼고 본인의 그 자화상을 통해서 또 자아를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서 나중에 죽음을 갖다가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 아주 슬픈 일까지도 걸어갔는지를 벤자민 락공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나 가장 압도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은 작품이 완성된 뒤에 8년 뒤에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어떤 암시적인 요소들이 많았었던 작품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실 텐데요. 1943년 본인이 척추 수술이 한번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내가 치료를 하고 화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일반인들처럼 잘 지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수술이 실패로 이후로는 이제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없고 집에만 머물러야 되고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래서 본인은 다친 사슴이라는 작품을,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를 참고한 그녀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안에서도 이 작품이 9개로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박힌 시간이 9시였고 평정이 영원에 다다르는 아스테카 사람들의 9시를 이 은유적인 화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안에서 보시면 사슴 몸에 9개의 화살이 박혀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9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보시면 부러진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러진 가지는 생명이 유실되어 가고 있는 본인을 의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전에 많은 유명한 평론가들도 남긴 이야기인데요. 숲들 사이에 폭풍이 치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이 어둡다라는 의미는 뚜렷한 본인의 희망적인 내일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다라는 물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의미하는 것은 희망이고 생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기도할 만큼의 압도적인 실망감으로 이 작품을 그렸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래도 다시 건강을 되찾고 화가로서의 삶을 찾고 디에고 리베라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아기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여성 그리고 모성의 마음을 유지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디에고 리베라의 이야기가 나와서 사랑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5번째 챕터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장면에서 민속 의상을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벤자민 락공부는 얼굴에 장미를 가득히 심어놓고 사랑을 그림책 속에서 많이 메타포로 사용을 했었던 심장을 균열이 상태로 동맥들이 막 퍼져나오는 장면으로 묘사를 해냅니다. 흔히 말해 그녀의 사랑이 거칠고 망설임이 없고 정열적이었다는 의미를 작품 속에서 그려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작품을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작품에서는 이마에서 디에고 리베라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제가 레이저 시각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작가는
다음 장면에 어떻게 리베라가 사랑을 나누고 하는 연결성으로 여러 장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길 원했었고, 사실은 순수 회화 쪽에서는 하나의 장면 안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담아놔야 한 장의 작품을 보고 관객이 서서 이해를 하는 것이니, 프리다 칼로와의 바로 연결성, 흔히 말해 그림을 액자에 담느냐 그림책에 담느냐의 차이로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면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민속 의상을 입은 칼로의 작품이, 원작을 보시면 이마에 프리다 칼로가 사랑했었던 리베라가 있지만 그림책 속에서는 장미로 투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 장면들을 가시면 두 명의 프리다라는 실제 작품을 또 그대로 패러디를 해서 직설적 화법으로 그려놓았는데요. 이 장면 안에서는 사실은 프리다가 본인이 리베라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행복했었던 본인의 모습, 그리고 차후에 버림을 받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그려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원작에서는 사실 굉장히 잔인해 보이실 정도로 심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대동맥이 가유를 잘려나가고 하얀색 민속 의상 위에 피가 뚝뚝 흐르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화를 시켜서 독자들에게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잔혹한 장면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되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작가가 생략을 하고 내화법으로 다시 재탄생을 시킬까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레이저 시각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늘에 뭐가 구멍이 뚫려 있고 뒤에 다음 장에 보이는 듯한, 보이지 않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사실은 그래서 가위로 마치 잘려나가서 분리가 돼서 뜯어져 나온 심장의 프리다 칼로의 심장을 들고 있는 듯한 리베라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그녀의 어떤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자 선배 화가이자 스승님이시기도 했던 리베라의 어떤 절대성을 표현을 하는 은유적 표현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멕시코에 대한 토착 사상과 토착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을 우리 국민들과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코코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의식들, 흔히 말해 우리가 좋은 명절이라고 하는 1년의 곡식을 다 수확을 해서 만추의 어떤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추석의 명절에도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위한 예배를 먼저 의식을 올리고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는 명절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멕시코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망자의 날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는 코코 애니메이션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여행 사진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나 리베라의 작품을 보시면 왜 유독 해골을 의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무서운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행렬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까, 이런 상상들도 해왔었습니다. 이 망자의 날의 어떤 이런 의식들은 사실은 기원은 다르지만 북미 대륙에서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던 할로윈 데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흔히 말해서 차탈레 부인의 코스튬을 하는 게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코스튬을 하나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해서 토르라든지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의상을 입고 파티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그래서 이 원론적인 망자를 기리고 우리가 좋은 의미의 실제의 삶을 갖다 의지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기도 하죠.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해골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 사이에 프리다 칼로와 리베라가 생뚱맞게 서 있을까 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으셨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와 유사한 이런 그 죽은 자들을 기리는 의식에 전통이 있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수월하시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리다 칼로는 모든 생명들이 망자의 날처럼 생명이 다다를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허락된 안에서의 사랑도 만끽을 하고 좋은 작품들도 남기기 위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여겼었는데요. 그런 그 안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리베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고, 본인 홀로의 존재가 크게 의미가 없을 때에 대한 상실감으로 와닿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이 등장을 하고 따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닌 본 장면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관 사이에 보면 해골이 되어서 이제는 뼈대만 남아있는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 나와서 맞잡고 있는 장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세련된 은유적인 화법들은 사실은 성인 독자들까지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볼 때 큰 만족감으로 선사하는 시각 화법이라고 저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프리다 칼로에게는 7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모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의학도를 꿈꿔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고 육체적인 고통이 그 삶을 방해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학 기술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삶을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서 많은 독자와 그리고 화랑에 찾아가고 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선사를 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희에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는데요. 본인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였던 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전자에도 언급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으니 본인의 건강도 추스리기가 어려웠을 거고 임신을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1932년장인 나의 탄생이라는 작품과 떠있는 침대 헨리 포드의 병원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이고 수직적인 폭력성들은 그래서 그녀가 본인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용이 되지 않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벤자민 락공부는 사실은 본 작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시키는데요. 본인의 연필 드로잉의 날 것 그대로를 프리다 칼로의 알몸을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냅니다. 흔히 말해 그녀의 몸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정확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헨리 포드 병원에 누워있는 침대의 작품 안에서도 프리다 칼로 본인 스스로도 알몸 안에서 잉태가 되지 않고 유산이 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표현을 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뮤지엄을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면 프리다 칼로가 유일하게 소장을 했던 프린트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G.H. 미셸 박사의 자궁 속 생명이라는 일종의 의학 도감도와 같은 작품인데요. 이 과정들을 보고 실제로 벤자민 락공부가 뮤지엄에 방문을 해서 프리다 칼로가 이 아이가 형성돼 가고 있는 과학적인 고증 상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고통의 과정을 바라본 포스터를 독자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역시 이 부분에서도 원화를 그대로 패러디 형식으로 그린 것처럼 미셸 박사의 자궁 속 생명 포스터를 그림책에 맞는 화법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책 안에서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뮤지엄에 배치가 되어 있는 포스터 원작 프린트를 보는 정보와 같다라고 여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챕터인 부러진 기둥 8번째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작 부러진 기둥이라는 원작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프리다 칼로가 생각하시기에 고통스러운 이 척추가 그래도 버텨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흔히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유적지에서 보고 있는 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망가져서 쓰러져 있는 기둥들을 오마주하며 작품 속에 담아내었는데요. 작가도 상실되어 있는 이런 기분과 육체적인 고통을 몸 안에 박혀있는 핀셋들 그리고 레이저 식각 형태로 구멍이 뚫려진 사이로 다음 페이지에 등장할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 등장하는 기둥,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부러져 있는데도 굳이 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태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 감상이 갤러리에서 한 장 한 장 그림을 볼 때 감상과 다른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진 기둥에 대한 고통을 하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도 있고 그 안에 다음 장에 등장을 할 척추의 은유적 표현이 담겨 있는 아테네 신전의 기둥도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 페이지의 넘김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그 시각적인 것들이 여러 장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감동 체계로 오는 것, 그것이 참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본질적인 감상의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요 부서진 기둥이라는 챕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벤자민 락공부는 정말 잘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프리다 칼로의 흑백 사진을 보실 텐데요.
벤자민 락공부는 이렇게 침대에서밖에 그릴 수가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부서진 기둥들 사이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작품 속에 보시면 마리오네트 인형에 아주 작은 귀엽게 생긴 소녀가 한 명이 있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프리다 칼로의 어릴 적 모습을 추정을 해서 벤자민 락공부는 표현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마리오네트 인형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손잡이로 인형의 연출을 할 수 있는 작가가 없다면은 그 선의 텐션이 사라지고 바닥에 첨벙하고 누울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간들처럼 동작을 할 수가 없는 수동적인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작품 안에서도 어릴 적부터 시작된 고통의 시간을 역아로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내고요. 현재 자유롭지 못하는 신체적 환경을 이렇게 훌륭히 세련된 터치로 운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작가는 이 부분에서도 전자의 대지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망망대해와 넓은 것 같은 바다와 같은 하늘 아래 갈라지고 있는 대지를 그려놉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을 자세히 보시면 대지에 이렇게 끈에 묶여 있거든요. 예. 그 묶여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토착해서 살고 있는 게 스스로의 어떤 자아의 선택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흔히 말해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나누죠.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보는 관점과 색깔이 달라지면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고향 땅이고 자신의 집이 좋아서 머무르는 것은 아주 작가에게는 훌륭한 둥지와 같고 휴식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는 작가는 이 정원을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처럼 여행도 하고 많은 작가와 교류도 하고 만약에 아프지 않았었으면 의학도래의 꿈도 계속 펼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막연한 답답함을 표현을 해낸 은유적 요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내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척민과는 다른, 그래도 좋든 싫든 애증이 담겨 있더라도 내 자국의 어떤 토착민 사상과 대지에서 줄 수 있는 땅의 기운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런 땅에 대한 기운과 의지 그리고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1988년에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유재수 작가의 백두산 이야기에서도 작가가 스스로 한 말을 제가 옮겨드리자면 황토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민족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본인은 더 황토색 계열의 컬러들을 주안점을 두고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도 그래서 벤자민 락공부가 프랑스 작가이긴 하지만 주색을 황토색으로 많이 쓴 이유는 멕시코의 어떤 정서를 잘 반영을 한 결과론적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국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멕시코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고 또 벤자민 락공부가 만약에 프랑스 작가로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작가의 이야기를 그리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들도 저는 감상을 하면서 가져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챕터이자 9번째 챕터이죠. 후대의 삶편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의 삶에서는 독특하게만 여겨지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큰 고통의 산물이었지만은 후대들에게는 그것도 인생으로서의 어떤 흥미적 요소들 그리고 작가는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겨냈을까에 대한 희노애락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작품을 감상할 때 있어서 굉장히 흥미적인 요소, 재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벤자민 락공부에게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화가의 삶이라는 게 이런 후대들에게 큰 선물로 남는 모습이 이런 것인 건가 호기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작품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앵무새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작품도 다양한 본인의 반려동물과 함께 남겼던 초상화의 은유적인 화법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벤자민 락공부가 상상을 덧대어 완성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상상이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사실은 원작에서 앵무새들이 있고 흉상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가슴 이 정도의 포커스를 가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그림책 안에서는 전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에는 조금 특이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그시 펼쳐보고 있는 여성성인 아름다움이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장면을 한 장을 넘기시면 이건 뭐지? 갑자기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가 나타났나 하고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상반신에는 탑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유사하게 생긴 무엇인가가 이렇게 옷에 입혀져 있고 또 다리에는
프리다 스스로는 오른쪽 다리이겠지만 독자가 보시기에는 왼쪽 다리에 속한 부분에 이상한 장화 같은 게 씌워져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프리다 칼로가 1950년 9개월 동안 나중에 집에 있지도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 치료를 받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건강의 위기가 오는데요. 그때 프리다 칼로는 그럼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졌겠죠. 그래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허락된 육체를 써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척추 치료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그리고 그림 속에서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척추가 휘어져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는 갑옷과 같은 요소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프리다 칼로가 생전에 촬영을 하셨던 그 사진 안에 있는 작품들은 일반인이라면 하얀색 속고로 입은 붕대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히 살아야 되고 불균등한 것에 불만을 가진 프리다 칼로는 공산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를 상징을 하고 있는 낫과 망치의 심볼을 차용을 해서 특히나 자신의 배에 잉태가 되어 있는 어떤 자궁속 아이의 이미지들을 같이 차용을 해서 하나의 페인팅 작품을 본인의 깁스 위에 완성을 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츠를 신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척추 치료도 실패가 돌아와 버렸었는데 궤저로 다리에까지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마저도 절단을 하여야 됐었습니다. 이제는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아예 거동을 하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건 것이죠. 그래서 이 기부스도 그냥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고 본인의 어떤 작품적 성향 그리고 작가적 이미지에 맞게 붉은색 가죽 장화 위에 페인팅을 하고 그 안에 의족을 집어넣어서 신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독특한 소품과 오브제가 되어서 일부는 액세서리로 재탄생이 되어서 진짜 요즘 많은 패셔니스타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소품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벤자민 락공부는 아주 아이러니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를 그대로 고증을 하고 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벤자민 락공부는 본인이 관람했었던 쇼룸의 모습들, 기념품 샵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증을 해서 칸칸이 진열이 돼 있는 마치 명품샵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들처럼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구경하는 있는 쇼룸을 보는 형태의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화면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푸른색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상업화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후손들이 그녀의 고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 외에 단순한 패션의 아이템으로 보고 있는 분들 그 사이에서도 칼로는 자신의 문화적 형태들을 희망을 가지고 같이 온기를 나누고 쉐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건가 라는 상상력을 부여해낸 것인 것이죠.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프리다 칼로가 지금은 뮤지엄을 쓰고 있고 본 작품에서는 프리다라는 타이틀이 등장했었던 본인의 자택인 푸른집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정원 가꾸기에 제가 신경을 썼던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정원들 사이에서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며 본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텍스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 위와 아래에는 망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털없는 멕시코 전통균이 독자를 향해서도 마치 삿발뜨기처럼 유머러스하게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본 등장이 왜 등장을 할까? 그리고 하나의 장면을 더 넘겨보면 이건 뭐지? 마지막 장면이 좀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작가였다면 뭔가 좀 멋진 장면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더 극적인 것들로 엔딩이 올 것 같았는데 과즙이 아주 가득하고 붉은기가 생명에 담도는 수박들이 가득한 장면이 나오는 건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이 저는 근데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본 작품도 1954년 어느 날 빨간 과육이 가득한 수박과 푸른 배경의 아름다운 작품을 실제로 프리다 칼로가 남겼어요. 근데 작가가 이 프리다 칼로를 연구해 보니 본 작품을 그리고 일제 8일이 지나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즙이 가득한 수박을 그리며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집중해서 연구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프리다 칼로가 인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형태가 되는 자연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다양한 은유적 화법을 썼는데
흔히 말해 그림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기초라고 여겨지는 정물화에 속하는, 아니면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소품들을 그린 소품과 같은 작품을 랑겨스가 생각을 하면 본인에게 가장 친근하고 잘 알고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정밀한 표현이 된다라는 그 법칙이 그대로 통용이 되었고, 본인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컬러 가지고 있는 압도감 속에서 과즙이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생명력을 본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뭔가는 덧대어서 아이러니함으로 표현을 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하고 있는 수박을 자세히 보시면 비발라비다라는 서반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에겐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어떤 음악적 그 제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며 영원하라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흔히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사망하는 그날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그림을 소통을 하고, 만약에 건강이 허락되었다면 의학도로서도 소통을 하고 싶어 하였던 인간미가 넘쳤었던 작가의 모습들을 그대로 대변을 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망의 전날 쓴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를 않기를이라고 적혔대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본인은 이 그림을 그리고 예측을 하였기도 하였고, 또 이 죽음을 뒤로하고 남겨놓는 우리 문화 인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도 양면적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다음 장면을 보시면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던 휠체어 의자와 이젤 위에 마지막 과일들을 그렸었던 장면들 중에서 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리다 칼로 뮤지엄을 가시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신과 가까웠었던 반려동물, 그리고 자신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자 스승이었던 리베라 같은 소품들이 잘 등장하는 이유는 진짜를 표현해내기 위한 작가의 어떤 혼신의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살짝 이 강을 넘어가기 전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본 강좌를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여겨져서 그림책 동물의 대가이시죠. 25년 동안 동물원 사육사를 역임하셨던 아베 히로시 작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작가께서 한국에 내한하셨을 때 혹시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김치라는 이 음식이 너무 본인한테는 새로웠는데 김치 그림책 그리신 분이 계신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워크숍에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제 삶 속에서 한국 방문기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김치였습니다. 이 김치를 가지고 맛있는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본인에게 귀감이 되었던 이야기를 저희와 공유하셨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남긴 말이라고 해요. 많은 후배들에게 창의적인 소재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면 이미 좋은 소재거리들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짧게는 10m, 넓게는 30m의 반경을 그려보면 그 콤파스 안에 있는 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빗대어서 제 워크샵 안에서는 그림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그림책 씨앗은 당신의 발 옆에 다 흩어져 있으니 그 새싹이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잘 지켜서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프리다 칼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그대로 투영을 시켰고, 벤자민 아코무는 칼로의 삶에 정밀하게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그녀의 삶 속에서 등장했던 소품들이 원작에 정확했기 때문에 그림책에 그대로 반영을 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흔히 정말 독특한 구조이죠. 프리다 칼로를 그렸었던 많은 그림책들은 있었고 국내에도 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층과 독자 타겟에 의해서 적합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실제 프리다 칼로 작품을 가지고 작가가 재탄생을 시켰고, 또 우여곡절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9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텍스트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독자들까지도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구성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책은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값어치가 높지만요, 또 문화예술적으로 우리가 취미서로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챕터별 그림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벤자민 락공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법을 이야기하였는지를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또 세바스티앙 페레즈가 이야기를 멕시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망을 하여서 문화적 자료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놔야 벤자민 락공부가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은 곁들이고 또 멕시코에서 활동한 칼로의 삶과 실제 역사를 일종의 문화여행처럼 여러분들에게 멕시코에 대한 문화적 지식과 당시 리베라가 왜 큰 스승님이셨고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는지에 대한 멕시코 문화운동에 대한 것들도 나누고자 합니다. 1강 프리다 칼로 이렇게 한번 포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화예술적으로도 그림책이 이렇게 조망이 되는 공간하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적으로 갤러리를 가서 좋은 감상을 하고 작가와 소통을 하듯 그림책으로도 많은 어린이 독자들 그리고 성인 독자들이 함께 가정에서 그림책 소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새롭게 생각하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여겨봅니다. 그럼 2강 프리다 칼로 이야기 문화적으로 더 포커스를 가지고 저는 또 다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